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7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 박사이신 이태규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물들이 주로 어떤 무력, 싸움 잘하는 뭐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지적 능력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 거는 뭐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건데, 고려의 최무선이 그랬고 조선의 장영실이 그랬고 또 우장충 박사나 위희소 박사, 이왕호 박사,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태규 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태규 박사입니다. 그래서 과학 매거진인 코스모스에서 인터뷰 당시에 촬영했던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태규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론 화학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렇게 낯선 이름인 걸까요? 이제 다음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태규 박사는 190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요. 5살부터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른바 영재,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열흘 만에 천자문을 떼었다고 합니다. 와, 5살에 열흘 만에 천자문. 저는 꿈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러나 이후 서당이 문을 닫자 한학자였던 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우게 되었고요.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았던 아버지 덕분에 일제 치하에서도 예산 보통학교와 경성 고보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실력이 있었으니까 이후 관비 유학생, 나라에서 보내주는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일본 히로시마 고등 사범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학년 때 언어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속 조선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말들을 잘 따라가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1학년 때 잠깐 성적이 안 좋기는 했지만 언어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는 이후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일본 학생들 다 따라잡고 2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죠.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를 목표로 교토 제국대학 이학부에 들어가게 됐고요. 사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 그때 당시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조선인들을 2등 국민, 열등한 국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준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도전했고 결국 교토 제국대학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게 1931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있었으니까 바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1926년 천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원철이란 박사가 계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두 번째 이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태규 박사다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학위를 받자 교토 제국대학은 그의 노력을 인정해서 그를 조교수로 임용한 것입니다. 식민지의 2등 국민인 이태규가 일본인들을 가르치는
1등 국민인 일본인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태규 박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인정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태규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더 많은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 있다라고 소문난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곳에는 촉매학의 권위자인 테일러, 화학 분야의 헨리 아이린과 메이어, 수학 분야의 헤르만 바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재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거의 세계적인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프리스턴 대학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헨리 아일링이에요. 자, 이 사람과 이태규 박사는 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곳에서 이론 화학에 대해 공부하던 그는 헨리 아이린과 함께 1940년 쌍극자 능률 계산에 대한 논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양자 역학을 도입한 것으로 큰 이슈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까지도 반도체는 물론이고 양자 컴퓨터를 이루는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쌍극자 능률 계산에 대한 논문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940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겠죠. 뭐 당시로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발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교토 제국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중에 해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조국에서 그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민지에서 이제 막 해방된 나라에서 일본과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연구를 하던 이 이태규 박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조선화학회, 현재의 대한화학회를 조직하고 서울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물리과대학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국의 재건 사업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연구했던 헨리 아이링 박사가 이제 유타 대학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다시 연구를 거듭해서 액체에 대하여 설명한 리 아이링 이론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리가 누구겠어요? 이태규 박사. 아이링은 아까 얘기했던 헨리 아이링이 되겠죠. 당시까지 기체나 고체에 대한 설명이나 이론은 많았지만 그 중간 형태인 액체에 대한 설명이 꽤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낸 이론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또 리 아이링 이론으로 이태규 박사는 노벨 화학상 후보에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수송 현상의 완화 원리로 미국 화학협회의 산업 및 공업화학 분야의 화학 분과의 상패를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에서 뭔가를 해보려다 안 돼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는 정말 또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 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업적을 계속해서 발표한 이태규 박사를 미국에서도 어떻게 우리 시민으로 미국에서 살아라 라고 유혹이라기보단 제안을 했겠죠.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나는 지금 조국이 좀 안정되면, 지금은 워낙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고 막
비판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정이 되면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1974년 드디어 한국과학원 카이스트의 전신이죠. 석자 교수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후 20년 동안 70편의 논문을 남기면서 우리나라 화학 발전에 큰 영향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논문을 70편 이상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화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계 인물로는 처음으로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이후에 세 분이 더 안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태규 박사가 그러니까 과학계 인물로는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셨다는 거죠. 카이스트 석자 교수 재직 당시의 이태규 박사님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백과에서 찾아온 사전이고요. 사진이고요. 이처럼 뚜렷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태규라는 이 이름 석자가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졌다거나 어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반역에 연루되거나 그래서는 아니에요. 단지 역사의 어떤 거친 파도에 맞서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인 화학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과학사학자로 불리는 송상용이라는 이 분은 이태규 박사를 체제에 안주하는 보수주의자 혹은 친일은 아니어도 일본의 적개심도 가진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상용이라는 분에 따르자면 이런 거죠. 이태규 박사가 어떤 일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항한 적 없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어떤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반발하거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태규 박사님도 스스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에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일탈 행위다 라고 치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 이 강점기 하에서 이 일제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항일 투쟁 운동을 벌였던 영웅들, 이분들은 분명 위대한 혼 그리고 정신력 이런 것들을 지닌 존경에 마땅한 정말 영웅이죠. 그리고 군부의 어떤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분들도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제에 달라붙어서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비난하고 잡아들이던 그런 족속들, 매국노, 친일파, 그리고 군부의 총뒤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인물들은 당연히 비난의 도를 맞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수많은 평범한 민중들,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테지만 그 개인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게 그냥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물론 이태규 박사는 그런 일반적인 소시민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 발언권도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태규 박사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필요는 없겠죠. 최소한 이태규 박사는 매국노로서 뭐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던가 혹은 군부의 앞잡이가 돼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다던가 그런 행적을 벌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태규 박사가 이루어낸 성과와 업적, 그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 조금은 낯설게 들리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재조명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애 그리고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